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도르트문트의 리빙 레전드 마르코 로이스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마르코 로이스, 저에게 있어 그는 11번이라는 등번호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올해 초에 커뮤니티 게시글로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독의 전술, 구단의 전략과 같은 이성적이면서 수학적인 매력, 다른 하나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담고 있는 뜨거움과 이 판에서 뛰는 선수들의 순수한 낭만입니다. 마르코 로이스는 저에게 후자의 감동을 주는 선수입니다. 도르트문트에서 태어나 클럽 유스까지 들어갔으나 말랐다는 이유로 방출됐던 소년, 다른 구단을 전전하면서도 언젠가 자신이 사랑하는 클럽으로 돌아가겠다 꿈꿨던 그는 방출된 지 7년 뒤인 2012년 그토록 열망했던 도르트문트로 돌아와 축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스는 몇 년에 걸쳐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도르트문트의 중심으로 성장했고, 레반도프스키, 균도안, 괴체, 훈멜스, 심지어 감독 위르겐 클롭마저 팀을 떠났을 때도 혼자서 도르트문트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더 큰 클럽으로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로이스가 내린 이 선택의 결과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로이스와 함께한 12년 동안 분데스리가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으며 준우승만 7번을 경험했습니다. 22-23 시즌 마지막 경기 마인츠전 무승부, 리그 2위가 확정된 직후 그라운드에 쓰러져 눈물을 쏟던 로이스의 모습을 보면 우승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불운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했을 때도 대회 직전 큰 부상을 당해 월드컵 챔피언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고, 유로 2016도 다시 부상 때문에 놓쳤습니다. 심지어 2022 카타르 월드컵, 어쩌면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 모르는 기회마저 역시 부상으로 인해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실력에 비해 운이 따라주지 않는 선수를 꼽을 땐 언제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로이스는 클럽과 국가대표 커리어 모두 몇 번이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행이 겹치는 와중에도 도르트문트를 향한 로이스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스에서 10년, 22살에서 34살이 되는 지금까지 12년, 총 22년의 시간 동안 로이스는 팀의 열렬한 팬에서 주장으로 거듭났으며, 도르트문트 소속 426경기 출전, 169골 기록, 포칼 우승 2회, 슈퍼컵 우승 2회, 2013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그가 이번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은 도르트문트 팬들에겐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일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로이스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클럽에서 은퇴했으면 했던 선수였으니까요. 도르트문트에서 보낸 특별한 시간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즐겁게 보냈다.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지금까지 로이스가 보여줬던 낭만에 경의를 표하며 그가 도르트문트에서 어떤 선수였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블, 득점,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모두 갖춘 완성형 윙어입니다. 이 플레이 스타일은 12-13 시즌부터 17-18 시즌까지 로이스 커리어 초창기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마르코 로이스는 기본적으로 왼쪽 측면 윙어로 출전해 팀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단언컨대 그의 신체 능력이 정점에 달했었던 때였죠. 로이스 개인뿐만 아니라 도르트문트 클럽 전체에서도 황금기에 가까운 시간대였습니다. 감독 위르겐 클롭, 최전방 레반도프스키, 왼쪽 윙 마르코 로이스, 중원의 마리오 괴체, 균도안, 후방의 후멜스 등 팀의 좋은 자원들이 포진해 있었으며, 특히 12-13 시즌 도르트문트는 이 멤버들을 필두로 챔스에서 레알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로이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그의 드리블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해축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로이스의 드리블을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축구 자체를 잘한다고 표현하는 선수들 특유의 움직임, 간결하면서도 볼이 발에서 떨어지지 않는 드리블이 그에게서 펼쳐졌습니다. 제가 이 시기에 로이스를 완성형 윙어라고 표현한 건 단순히 드리블 때문은 아닙니다. 로이스는 자신 앞에 있는 선수를 드리블로 제쳐내고 상대팀의 어그로를 죄다 끌어당긴 뒤 다른 공간으로 뛰어드는 동료에게 무심하게 툭 패스를 밀어주곤 했습니다. 즉, 뛰어난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했죠. 이 시기에 도르트문트 공격수들은 로이스가 뛸 때 근처에서 같이 침투하는 움직임을 거의 무조건 가져갔으며 로이스의 플레이메이킹 덕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이스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는 13-14 시즌 챔스 8강 레알 마드리드와의 2차전입니다. 도르트문트는 1차전에서 이미 3-0으로 패배, 4강 진출을 위해선 최소 4골차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안첼로티의 레알은 호날두가 부상으로 결장하긴 했으나 페페, 라모스, 벤제마, 베일, 알론소, 모드리치, 디마리아를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이 괴물들 사이에서 클롭의 도르트문트는 마르코 로이스를 중심으로 매우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 18분
박스 왼쪽에서 볼을 잡은 로이스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를 발견한 페페가 황급히 달려들어 태클로 진로를 저지하려 하는데요. 로이스는 페페의 움직임을 이미 읽고 있었다는 듯 깔끔한 드리블을 펼치며 태클을 완전히 피한 뒤 중앙에 있는 미키타리안에게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미키타리안이 어이없게 날리지만 않았어도 거의 득점에 가까운 찬스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로이스의 능력, 뛰어난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메이킹이었습니다. 또한 로이스는 경기의 흐름을 읽는 탁월한 성과까지 보여줬습니다. 전반 23분, 도르트문트 후방에서 날아온 롱패스가 페페 쪽으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여기서 페페는 헤더로 키퍼에게 볼을 돌려놓으려 하는데요. 바로 이때 뒤쪽에 있는 로이스의 움직임을 보세요. 페페가 볼을 건드리기도 전에 이미 골키퍼와 수비라인 사이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골키퍼 쪽으로 백패스가 향할 것을 미리 알고 이를 끊으려 한 발 빠르게 침투한 겁니다. 로이스의 이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백패스를 중간에서 끊은 후 빠르게 전진 도르트문트에게 선제골을 안겨줬습니다. 두 번째 골 역시 로이스였습니다. 전반 36분 레알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자 로이스는 이 볼을 끊고 골대를 향해 달려가다 함께 뛰어들어가던 레반도프스키에게 볼을 밀어줍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슛은 아쉽게도 골대를 강타했지만 이미 박스 중앙을 로이스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튀어나온 볼에 쉽게 발을 갖다 대면서 도르트문트의 두 번째 골이 터졌죠. 이런 전개는 후반에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후반 64분 볼을 잡은 로이스가 하프라인을 돌파해 드리블을 치고 나갑니다. 이때 양쪽에서 동료들이 함께 달려가는데 로이스의 위협적인 드리블 능력 때문에 레알의 수비라인이 그가 위치한 공간으로 밀집됩니다. 이를 알고 있던 로이스는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미키타리안에게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골키퍼와 위협적인 1대1 상황까지 만들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이후 미키타리안의 아쉬운 마무리가 나오면서 득점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미키타리안의 이 마무리는 10년이 지났어도 기억나네요. 결국 이날 도르트문트는 2대0으로 승리했으나 합산 스코어 2대3으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뛰어난 퍼포먼스와 축구 센스를 보여줬던 마르코 로이스의 플레이만큼은 임팩트 있게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로이스가 이성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적은 많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 역할로 뛰기 시작한 건 17-18 시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로이스의 신체 능력이 점점 하락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계속되는 부상과 경기 이탈로 인해 그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플레이를 조금씩 보여주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 로이스는 기존 많은 스프린트와 드리블을 요구하던 왼쪽 윙자리에서 중앙으로 포지션을 옮겼고 팀 전체의 플레이를 조율하는 롤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좌우를 가리지 않고 팀의 볼 소유권이 발생하는 곳에 따라가면서 도르트문트의 공격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해줬죠. 아무리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클래스는 영원했습니다. 18-19 시즌 21골 10어시, 19-20 시즌 12골 6어시, 20-21 시즌 11골 12어시, 21-22 시즌 13골 14어시. 로이스는 단순히 플레이메이킹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팀이 꼭 필요할 때 반드시 득점과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이 시점 로이스는 어릴 때부터 꿈에도 그리던 도르트문트의 주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체력적인 이슈, 잦은 부상 등의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으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도르트문트의 로이스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팬들은 내가 온전치 못했던 시간을 함께 견뎌줬다. 이제는 내가 보답할 차례다. 2018년 로이스는 도르트문트와의 계약을 연장, 또다시 클럽에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이스 하면 과거 파괴적인 모습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의 로이스도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보여줬던 동료와의 연계, 링크 플레이들이 늘어났으며 이선 부근에서 가까운 동료와 툭툭 볼을 주고받더니 한순간에 앞쪽으로 침투 패스를 넣어주거나 혹은 자신의 장점이었던 드리블을 활용해 순간적인 전진 플레이를 펼치기도 합니다. 이전에 비해 떨어진 기동력은 넓은 시야, 패스 센스 등을 통해 극복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23-24 시즌 들어 출전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벤치에 앉는 경우가 많아졌음에도 저는 아직도 로이스가 교체된 선발이든 도르트문트 경기에 들어올 때마다 왠지 모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건 과거의 추억 때문이나 이름값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마르코 로이스에겐 여전히 팀의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기에 기대감을 푸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결과 팀의 리빙 레전드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가 도르트문트에서 은퇴하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는 건 너무나 아쉬운 마무리입니다. 도르트문트에서의 마지막 시즌, 비록 이번에도 분데스리가 우승은 놓쳤지만 아직 챔스 결승이라는 꿈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었던 여정의 마지막 마침표, 라스트 댄스를 펼치기에 완벽한 무대죠. 마르코 로이스라는 선수의 축구를 봤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